자, 오늘은 교재 17페이지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잖아.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삼지창으로 나타내자 그랬지. 오늘 배울 내용은 집합과 집합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있을 텐데 얘는 어떻게 나타내고 이 네모를 어떻게 우리가 부르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특징, 즉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걔들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하는지, 이걸 배우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야. 자, 가장 먼저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집합을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일부분의 집합, 즉 일부분의 집합의 줄임말이야. 예컨대 집합 A가 1, 2, 3, 4가 있어. 그리고 집합 B가 3, 4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자고. 그러면 3이 여기도 있잖아. 4도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집합 B는 집합 A의 일부분의 집합이지. 그래서 읽을 때는 얘를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다시 뭐라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읽는 거야. B가 A의 일부분의 집합이니까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지. 물론 얘를 다음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자, A 안에 지금 B가 들어있잖아. B의 원소는 뭐야? 3, 4지. 3, 4. 그리고 A의 원소는 1, 2, 3, 4니까 1, 2, 3, 4는 여기 있잖아. 그럼 B는 3, 4고 A는 1, 2, 3, 4. 맞잖아. 그럼 딱 보기에도 B가 A의 일부분의 집합이지. 자, 이럴 때 어떻게 나타낸다고?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네, 다시 한번 써볼까?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읽는 연습에 대해서 몇 번 여러분들 해줘야 돼. 생소한 거잖아. 익숙치 않은 거잖아. 응? 근데 우리가 얘를 다르게도 읽는데, 지금은 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얘를 다음과 같이도 읽을 수 있어. B는 A에 포함된다. B는 A에 포함된다. 포함이라는 단어를 썼네. 그러니까 이 포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기준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A는 B를 포함한다. A는 B를 포함한다. 물론 부분집합이라는 이 말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입장에서 표현을 할 수는 있어. 예컨대 A는 B를 부분집합으로 가진다라고. 근데 우리가 부분집합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돼. 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그런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좀 막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거.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이거든. 얘는 마치 연립부등식과 같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여기가 만약에 부등으로 돼 있다면 얘는 연립부등식이지. 우리가 중2 시절 연립부등식을 배울 때 이럴 때는 두 번 풀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A는 X의 부분집합이 되고 X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 두 가지 식이 나오는 거야. 이때 여기서 X라는 것을 매개변수 삼아서, 즉 중매쟁이 역할을 삼아서 X 입장에서 얘를 바라본다면 X는 으로 스타트해야 되지. 얘가 주인공이 돼야 돼. 얘가 주어가 돼야 돼. 그러면 X 입장에서 보면 X가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을 때는 쓸 수 있는 단어가 포함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X는 A를 뭐하고? 포함하고. X는 A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올 때는 부분집합을 써도 되고 포함을 써도 돼. 그러니까 A를 포함하고 B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야. 쌤 왜요? 얘를 포함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야. 되는데 이 뒤에서 이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어떤 수학을 배울 때 일관된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혼돈을 피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해지도록 X 입장에서 A를 포함하면서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복잡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관련된 문제는 뒤쪽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올 거야.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자, 새로운 집합 C가 등장을 해. 자, 새로운 집합 C. 만약에 C가 3, 5라고 예를 들어보자고. 그러면 3은 여기 있으니까, 집합 C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5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C와 A의 관계 또는 C와 B의 관계는 C가 B에 포함되지도 않고 C가 A에 포함되지도 않지. 물론 반대로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야.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또는 C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공부할 때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하고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사선을 그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부분집합의 성질인데, 이 부분집합의 성질은 단독으로는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성질이 알게 모르게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얘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사실이야. 자, 예를 들어 집합 A가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얘의 부분집합을 B라 가정을 할게. 얘의 부분집합을 B라 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때 이 집합 B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야. 예컨대 집합 B의 실체를 낱낱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 말이야. 집합 B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뭘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바깥쪽 큰 쪽에 A가 있고 일부분의 집합인 B가 A의 안쪽에 있는 상황이지. 자, 부분집합을 직접 구할 때는 집합 A의 원소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야. 즉 1한테 1아 너 안쪽에 들어갈래? 바깥쪽에 들어갈래? 1이 난 여기, 2도 나 바깥쪽, 3도 바깥쪽.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집합 B는 지금 비어있지.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했어? 공집합. 아, 그렇구나.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0개짜리가 있구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다? 공집합.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이 되는 거지. 따라서 공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이 비단 원소가 1, 2, 3일 때만 오는 게 아니라 1, 2, 3, 4일 때도 오고 1에서 100까지, 즉 100개, 원소가 100개였을 때도 B의 바깥쪽에 100개가 모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어떤 집합이 됐던 필연적으로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상황은 만들어질 터이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자,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돼. 여러분들 약수 세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수하면은 자연수를 대상으로 하잖아. 그럼 4의 약수에는 1, 2, 4가 있지. 8의 약수에는 1, 2, 4, 8.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감이 와? 모든 약수에는 자연수의 최소 단위인 뭐가 들어가? 1이 들어가지. 마치 그런 것처럼 집합에서 최소 단위는 바로 뭐야? 공집합이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라고 둘을 서로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우리 이왕 조사한 김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일 때하고 2개짜리일 때하고 최대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되겠지. 3개를 넘어가면 부분집합이 될 수 없잖아. 자, 그러면 1개짜리인 경우에는 1만, 2만, 3만 있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3인 경우, 이 경우를 벤 다이어그램 위에서 나타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야? 이 3만 요 안에 쏙 들어간 거지. 이 상황이지 얘가.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는 1, 2, 1, 3, 2, 3이 되니까 자, 1, 2, 1, 3, 2, 3인 경우. 그럼 얘도 2, 3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 2가 안쪽에 들어간 경우지 이렇게.
자, 이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좀 크게 써줄게. 자, 지금은 집합 A가 1, 2, 3이잖아. 1, 2, 3. 근데 쌤이 얘를 가지고 원소 두 개짜리 조합을 할 때 어떻게 했지? 1, 2, 1, 3, 2, 3.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써줬어.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와서 그 수상에서 곱셈공식 공부하면서 윤환꼴을 많이 들어봤잖아. 윤환꼴이라는 게 문자가 A, B, C 이렇게 있을 때 A, B, B, C, C, A. 마치 끝말잇기 게임처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지. 1, 2, 2, 3, 3인. 3개짜리는 괜찮은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4개짜리일 때 조심해야 돼. 응? 여기 1, 2, 3, 4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윤환꼴로 조사할 경우 친구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1, 2, 2, 3, 3, 4, 4일까지 하고 멈춰버리는 거야. 그럼 틀리는 거야. 지금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징검다리를 해줘야 돼. 1, 3, 2, 4. 그러니까 이런 거 혼돈되는 학생들은 쌤이 한 것처럼 4개짜리일 때도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해. 1, 2, 1, 3, 1, 4. 1 끝났으니까 집에 보내고 2, 3, 2, 4. 집에 보내고 3, 4. 그럼 6개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는, 그렇지, 3개일 때는 1, 2, 3, 얘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 따라서 얘가 지금 바로 뭐야? A지, A. 이게 A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성질이 나오는 거야. 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네? 또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약수의 3개하고 연결져서 얘기하면 아까 4의 약수에는 1, 2, 4. 1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4, 자기 자신도 들어가 있지. 8의 약수에도 1, 2, 4, 8. 1이 들어가 있는 반면 8, 자기 자신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얘도 성립한다. 라고 봐도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분집합의 성질을 다룰 내용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른바 3단론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3단론법이라는 것은 훗날 명제 파트에서도 다루게 되는데,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잖아. 여러분들 3단론법. 응? 이런 얘기 들어봤지. 나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끝났으니까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뭐 죽는다 해도 되고. 이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끝났으니까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 그러면 양끝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명제가 등장하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은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B로 연결고리가 나왔잖아. 그러면 양끝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명제가 등장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3단 논법 공부할 때 3단 논법의 키워드는 연결고리를 찾아라야.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고 나면 양끝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명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물론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B가 큰 놈이고 A는 안쪽에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잖아. 그런데 B가 또 C의 부분집합이니까 B 바깥쪽에 C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A는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특별히 관심 갖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저절로 이거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 그런데 앞에서 공부했던 이 두 가지는 부분집합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알게 모르게 문제풀이 과정에 관여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 개념을 적용을 못 시켜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다음 서로 같은 집합. 방금 전에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A도 1, 2, 3이고
B도 1, 2, 3이야.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이잖아. 서로 같은 집합. 그러니까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이게 A이면서 동시에 바로 뭐야? B가 되는 거지. 자, 이걸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야 그러면서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이 서로 같은 집합은 쌤들 중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집합의 상등이라는 표현도 쓸 거야. 이 상등이라는 게 뭐야? 서로 상자 같을 등자. 집합이 서로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의 교육 과정에서는 서로 같은 집합을 집합의 상등이라고도 얘기했어. 우리 수상에서 복소수 상등 얘기하는 것처럼 복소수 상등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죠? 다음 이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진짜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해도 돼. 다시 진부분집합이 뭐라고? 진짜 부분집합.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서로 같은 집합 얘기하면서 배우긴 배웠지만 왠지 용어에 좀 용어적 해석으로 했을 때는 우리 아까 부분집합은 일부분의 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일부분이 아니잖아. 이 전체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얘기한다는 거지. 이런 게 바로 진짜 부분집합이다 이 말이지. 이런 게 진짜 부분집합. 예컨대 B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얘는 A하고 B하고 뭐 해야 돼? 달라야지. A하고 B가 같으면 서로 같은 집합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새롭게 정리해야 될 게 우리가 부분집합 하면은 두 가지 다 부분집합이야. 앞에서 공부했던 서로 같은 집합.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진부분집합. 다시 정리하면 진부분집합은 뭐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A하고 B는 서로 다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 B가 A의 부분집합이면서 A하고 B가 다르다.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를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지.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면 이거이면 A하고 B는 서로 뭐하다? 같은 집합이다. 그러니까 둘 다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련 문제 풀 때 혼돈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부분집합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 앞으로 부분집합하면 기본적으로 진부분집합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하면서 서로 같은 집합도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길 바래. 다음 부분집합의 개수. 자, 얘는 시험에 안 나오면 쳐들어가는 문제야.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돼.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식을 막 외운다고.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얘들아, 이 뒤에 또 있어. 그럼 이 공식을 또 외운다고. 그러다가 이제 순서상의 개수,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또 거기서 또 막히게 되고, 그러면 또 해설지 또는 쌤들의 풀이를 외우고 계속 악순환이 뒤풀이 돼.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 앞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 푼다. 따라해봐.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 푼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 풉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앞에서 부분집합 개념을 설명하면서 소개했던 내용이야. 집합 A가 1, 2, 3, 4야. 자, 그럼 A라는 집합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A의 부분집합 누군가 B라고 할까? B가 있어. 그러면 이제 A의 원소에 해당하는 1과 2, 3, 4한테 각각 물어본다고 그랬지. 1아 너 어디 들어갈래? 자, 1이 여기 들어갔어. 2도 여기 들어갔어. 3도 여기 들어갔어. 4도 여기 들어갔어. 그럼 이런 경우는 B는 바로 뭐가 돼? 공집합이 된다고 그랬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빵개지. 자, 다시 볼까? 원소의 개수.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뭐야? 빵개인 거. 얘는 뭐라고? 공집합.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이번에는 1한테 물어봤더니 1이 이 안쪽에 들어가겠대. 1이. 그리고 나머지 2, 3, 4는 여기 들어가겠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지. 그리고 그 집합 B는 뭐가 있어? 1이 있지. 근데 이런 경우가 1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이 바깥쪽에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2가. 같은 이유로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4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 뭐 할지 알겠지. 이제 2개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2개가. 원소의 개수가 이제 몇 개? 2개인 경우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2개인 경우. 자, 2개인 경우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1, 2가 들어가고 3, 4가 바깥쪽에 있을 수 있겠지. 1, 2가 들어가고 3, 4가 바깥쪽. 1, 2가 들어가고 3, 4가 바깥쪽. 그 다음에 1, 3이 들어갈 수 있겠지. 1, 3. 그 다음에 1, 4가 들어갈 수 있겠네. 1, 4. 자, 1 다 끝났으니까 1은 집에 보내고. 자, 2, 3, 2, 4. 자, 2, 3, 2, 4. 자, 2 끝났으니까 얘도 보내고 3, 4. 3, 4. 자, 이와 같이 집합의 원소가 2개인 건 6개가 나옵니다. 6개.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셀 때 이 4개짜리일 때 이걸 윤환꼴로 조사하다가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윤환꼴로 조사한다는 건 뭐야? 이런 거지. 1, 2, 2, 3, 3, 4, 4, 2. 4개 됐잖아. 이렇게 윤환꼴로 할 때는 징검다리를 한 번 더 해줘야 돼. 1, 3과 2, 4를.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여기서부터 간 거야. 1, 2, 1, 3, 1, 4. 1 끝났으니까 집에 보내고 2, 3, 2, 4. 얘도 보내고 3, 4. 그러면 빠뜨릴 일이 없겠지. 자, 이제 원소 2개짜리 했으니까 원소 몇 개짜리 할 차례야? 3개짜리 할 차례지. 3개. 자, 이제 원소의 개수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 3개인 경우 1, 2, 3이 들어갈 수 있겠지. 1, 2, 3. 그 다음에 1, 2, 4가 들어갈 수 있겠네. 1, 2, 4. 자, 1은 다 끝났으니까 집에 보내면 2, 3, 4가 남겠네. 2, 3, 4. 자, 3개짜리 끝났으니까 4개짜리가 남았지. 왜?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며.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4개짜리는 자기 자신, 얘가 되겠지. 즉 1, 2, 3, 4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지. 1, 2, 3, 4가. 이와 같이 원소 4개일 때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가 있느냐? 다 세보면 이게 16개가 나와. 즉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이다. 실제로 얘 부분집합들이 이렇게 16개가 있잖아. 이렇게 확인해 봤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공식화시켜서 다음과 같이 외운다고. n이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얘는 2의 4제곱을 해서 16이다. 근데 얘 외울 필요 없지. 우리 지금 이런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1한테 물어본 거지. 2한테 물어본 거지. 3, 4한테도 물어본 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각각의 원소들이 여기와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데 B가 공집합이 된 경우는 1, 2, 3, 4가 모두 바깥쪽을 들어가겠다고 선택을 한 거잖아. 그리고 이 경우는 1은 두 가지 중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 3, 4는 바깥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지. 그리고 이 경우는 2가 안쪽에 들어오고 나머지가 바깥쪽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야. 예컨대 원소의 개수는 각각한테 인터뷰를 하면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야.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고 얘도 2가지고 얘도 2가지야. 이때 일이 끝나지 않았으면 곱하기로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2가 4번 곱해졌으니까 2의 4제곱을 해서 뭐가 돼? 16이 됐던 거지.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만약에 얘가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2를 몇 번 곱한 거야? 떼떼떼땡 2를 n번 곱했겠지, n번. 그러니까 공식이 2의 n제곱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가요?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앞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뭘로 푼다? 경우의 수로 푼다. 다시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 푼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 푼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중학교 과정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배웠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그리고 중학교 때는 얘를 공식처럼 암기했죠. 어떻게? 합의 법칙은 또는이 들어가거나 뭐 이거나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등등의 것이 들어오면은 합의 법칙을 쓰고, 곱의 법칙은 동시에가 오거나 그리고가 오거나 이면서가 오거나 이고라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등등은 곱의 법칙이라고 한다. 중학교 때는 이게 통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통하지 않아. 고등학교 때는 마지막 단원 순열과 조합에서 아주 복잡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단순하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렇게 어떤 뭐 등위접속사 용어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합의 법칙은 일이 끝났으면 합의 법칙이야. 일이 끝났으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일이 안 끝났으면 곱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상의가 3개 있어. 하의가 2개 있어. 그럼 내가 옷을 입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기 어디 이런 말이 들어있어. 쌤이 지금 표현한 문장 중에 이런 표현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각각을 끊어. 그리고 얘한테 인터뷰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이 몇 가지야? 3가지. 일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지. 하의도 입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곱하기가 되는 거지. 하의 2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6가지가 되지. 또 뭐 대표적으로 경로 문제도 있었지. 가령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으로 갈 때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이 3가지야.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2갈래 길이 있어. 그럼 이때 이 경우의 수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도 뭐 또는 동시에 그리고 이런 접속사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때 어떤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돼 있지. 경로 문제에서 바로 가면 합의 법칙, 거쳐가면 곱의 법칙.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각각을 끊어 이렇게. 그럼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일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왜? 나의 목적지는 대전이 아니라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 곱하니까 총 몇 가지가? 6가지가 답이 된다 이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확장해서 쓰는 거야. 아까 1, 2, 3이 있다며. 1, 2, 3. 그러면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면 얘한테 인터뷰하니까 몇 가지야? 2가지.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얘도 몇 가지? 2가지.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얘도 몇 가지? 2가지. 최종적인 답은 2의 세제곱이니까 8가지가 된다 이 말이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자, 집합 A가 1, 2, 3, 4가 있는데 문제에서 제한 조건을 걸어 놓은 거야. 뭐라고 걸어 놓냐면,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3은 반드시 포함을 해라.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뭐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는 이런 얘기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가 있고 B가 있다면 A의 부분집합이 B인데 3을 반드시 여기 포함하래. 이 얘기는 뭔 말이야? 3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얘한테는 선택의 권한이 없어. 3은 반드시 여기를 선택해야만이 돼. 그러니까 얘는 인터뷰를 하면 몇 가지야? 1가지야. 나머지는 몇 가지야? 2가지야. 그러니까 답이 몇 가지가 되겠어? 8가지가 돼. 얘를 이제 공식화 시킨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인데 거기서 1가지를 빼서 2의 세제곱, 즉 8가지다 라고 공식화를 시킨 거야. 이렇게.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3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 이 얘기는 뭔 말이야? 3은 반드시 바깥쪽에 들어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지.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서 8가지가 되는 거지. 이 둘을 이제 합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2는 반드시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말아라. 자,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하면 돼? 1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2가지. 2는 반드시 포함하라며. 2는 여기 들어오라며. 2는. 그러니까 얘 한 가지지. 3은 포함하지 말라며. 바깥쪽에 들어오라며. 그러니까 얘도 한 가지지. 4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몇 가지야? 2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가 돼? 4가지가 되는 거야. 이것도 여기서 공식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를 P계라고 하고 얘를 Q계라고 한다면 2의 N제곱에서 P를 빼고 Q를 빼라는 얘기인데 공식 안 외워도 된다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복잡한 경우의 수, 나중에 이제 지금은 개념 단계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만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 유형서라든가 문제집, 자이스토리 이런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고난도 문제에서 순서상의 개수가 나와. 수능에서도 단골 문제로 출제됐던 거야.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는 반드시 뭘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뭘로 푼다? 경우의 수로 푼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필수 예제 문제입니다. 자, 집합 A가 이렇게 됐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 배웠잖아. 그거하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확장판이야. 짬뽕 시켜놓은 거야. 자, 갑니다. 자, 공집합은 집합 A에 속하네. 자, 중괄호 안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원소라고 그랬지, 원소. 그러니까 원소는 몇 개 있어? 1개, 2개, 3개, 4개 있지. 참고로, 얘도 팁으로 이렇게 좀 알아놓으면 좋아. 혼돈되는 학생들은 집합 속의 집합은 다시 뭐라고? 집합 속의 집합은 다시 뭐라고? 집합 속의 집합은 원소 1개로 취급한다. 집합 속의 집합은 원소 1개로 취급한다.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따로 정리 안 해도 돼. 보세요. 집합 속의 집합이지만 얘는 중괄호 안에 있으니까 원소 1개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1개, 2개, 3개, 4개, 원소 4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4라고 해야 되지. 자, 다시 본 문제로 들어가서 공집합은 원소지, 원소. 원소와 집합 사이는 삼지창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얘. 자, 얘 원소였지, 원소. 근데 원소를 중괄호로 둘러싸면 얘는 뭐가 된다? 집합이 된다. 그러면 집합과 집합 사이는 뭐야? 이지창. 그러니까 얘는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왜? 여기서 이 표현 왜 가능한 거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있든 없든 얘는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아까 부분집합의 성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얘를 꼭 관용적인 표현으로 알아두라고 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혼돈을 해. 자, 3번 갑니다. 3번. 1이 뭔지 봐야 되겠지. 1은 원소지, 원소. 선생님, 얘가 원소인데, 아니야. 얘가 통째로 원소야. 집합 속의 집합은 원소 1개. 얘가 통째로 원소야, 통째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 원소는 얘야, 얘. 그러니까 원소를 중괄호 안에 둘러쌌으니까 얘는 뭐야? 집합이지.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지창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삼지창으로 나타냈으니까 얘는 잘못된 거지. 다음 1, 2. 그런데 중괄호가 있네. 중괄호. 이야, 이거 진짜 좋은 표현입니다. 이거 꼭 여러 번 반복을 해. 자, 얘들아, 이 표현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 무슨 얘기야? 먼저 얘부터 볼까? 자, 얘하고 얘가 지금 똑같지? 그럼 얘는 원소라는 얘기죠, 원소.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뭐야? 삼지창. 그러니까 얘는 맞는 표현이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 얘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얘도. 왜? 여기서 1, 2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를. 그럼 얘는 원소잖아. 원소와 원소를 중괄호로 둘러쌌으니까 얘는 뭐야? 집합이지. 그러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지창. 그러니까 얘도 맞는 표현이야. 조심해야 돼. 지금은 문제에서 이런 표현으로 나왔지만 차후 다른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바로 있네, 여기. 얘 맞다며, 얘 맞다며. 옳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이 됩니다.
이거 별 표시 하나 해주세요. 다음 8번. 자, 두 집합이 주어져 있고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래. 자, 이런 문제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조건에서 변형되어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 풀고 확인 체크 문제도 다 풀어봐야 됩니다. 자,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자, 1이 3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이 얘가 될 수도 있고 1이 얘가 될 수도 있겠지. 쌤, 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돼.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가 얘일 때, 응? 자, 이게 첫 번째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될 수도 있지. A가 0이 되면, 만약에 0이 된다면 얘도 2가 되고 0이 된다면 2가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근데 얘는 될 수가 없지. A의 어떤 값이 오더라도 얘는 2를 더했고 얘는 2를 더했으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 보세요. 문자가 있는 걸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면 때로는 분류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까지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포함 관계를 조사할 때는 이렇게 숫자로 확정된 걸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계산도 빠르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분류합니다. 얘가 얘일 때, 자, 얘를 좌변에 쓸게. a제곱 플러스 2가 1일 때, 그러면 여기서 a제곱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럼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뭐야? 허수지. 그러니까 이 a는 허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a는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모순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풀 때 이런 조건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얘가 얘니까 그냥 바로 나오겠네. 1이 a 플러스 1이니까 a가 뭐야? 0이 되겠지. 근데 a, 지금은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답이 a가 0이라는 건 확실하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사하는 연습을 해야 돼. 개념 공부할 때는. 예를 들어서 2차, 이런 식으로 2차식이 나왔어. 얘가 지금 허수니까 그렇지만 얘가 만약에 1이었다면 a는 풀마 1이잖아. 그러면 1일 때 조사하고 마이너스 1일 때 조사한 다음에 직접 집합을 구해서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는지 조사해야 돼. 한마디로 뭘 해야 돼? 얘 구하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돼? 검산을 해야 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산을 해야 돼. 자, 그러니까 A에다가 0 집어넣어서 집합 A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0 들어가니까 2가 되고, 집합 B는 3을 가지고 있고 0 들어가니까 2가 되고 0 들어가니까 1이 되네. 자, 이제 확인했더니 1과 2가 여기에도 있잖아. 따라서 A는 B의 부분집합 성립하지. 그러니까 답이 A가 확실해지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A는 뭐다? 0입니다. A는 0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번 문제도 결국 포함 관계에 있을 때 미지수 구하기네. 여기서도 지금 집합이 두 개 주어졌어. 자, 두 집합이 주어지고 이번에는 서로 같은 집합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랬지. 그 마이너스 2가 3이 절대 될 수는 없을 테니까 마이너스 2가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야. 얘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류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출제자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 예컨대 얘로 가져가게 되면 얘가 얘가 되거나 얘가 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얘가 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왜? A가 뭐이면 0이면. A가 0이면 얘 0이지. 그 다음에 얘도 0이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얘로 분류했을 경우에 0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출제자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확정된 걸 가지고서 얘가 절대로 3이 될 수는 없을 터이니 너는 반드시 너가 돼야 된다. 즉 얘는 분류할 필요도 없이 식 하나면 끝나네. a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니까 2항하면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 됩니다. 1, 2. 합이 3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따라서 a는 뭐다? 2라고 2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야. 네? 왜? 검산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자, a가 1이라면 집합 a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는 가지고 있고 1 들어가니까 3이 되겠지.
자, 그럴 때 집합 B는 3은 가지고 있고 1 들어가니까 마이가 돼. 어때?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지? 그러니까 A는 1이 됩니다. 하면 돼. 자, 2일 때 한번 해볼까? A가 2일 때 집합 B는 마이는 가지고 있고 2 들어가니까 4, 2 들어가니까 4, 8이 되겠죠. 집합 B는 자, 3은 가지고 있고 2 들어가니까 4, 2 들어가니까 마이가 되겠네. 둘은 같은 집합이 아니지.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뭐다? 1이다. 알겠죠? 자, 이런 거 그냥 눈으로 풀면 돼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A의 부분집합 여기까지 하면 2의 5제곱이 되겠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근데 5는 반드시 포함하래. 그러니까 5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얘는 한 가지야.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지우고 풀어버려요. 5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3, 6은 원소로 같지 않는데, 그러니까 3과 6도 선택의 권한이 없어. 그럼 인터뷰할 애들은 몇 명이야? 2명이지. 4하고 7한테. 그러니까 답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4개가 되는 거야. 다음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적어도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공부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던 거야. 네? 그래서 얘는 팁으로 반드시 기억합니다. 훗날 순열과 조합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여져요. 적어도가 보이면
적어도가 보이면 일단은 여사건을 의심해 본다. 자, 여사건이라는 것은 남은 사건이야. 남은 사건.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뭐 통계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중요한 건 여라는 거예요. 남을 여자. 남을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곧 이어서 이제 여집합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남은 집합. 그러니까 이 여사건은 부정의 의미야, 부정. 여기서도 여러분들 반대하고 부정은 같은 것 같지만 수학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반대와 부정을 사실 혼용해서 쓰기도 하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이 둘의 의미가 완전 다른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반대라는 얘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의 성질에서 많이 들어봤지. 왜?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예컨대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 크다의 반대.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크다의 반대는 뭐가 되고 작다가 되고,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뭐가 돼? 작거나 같다가 돼. 근데 이번에는 반대가 아니라 부정을 해볼게요. 부정. 크다를 부정하면 작거나 같다가 되고, 작다를 부정하면 크거나 같다가 돼.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작다가 되는 거지. 쌤, 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부정은 여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집합, 남은 집합. 우리가 부등식 하면은, 부등호 하면은 다음에 세 가지를 조합해서,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런 부등호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크다를 부정하면 크다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바로 뭐야? 작거나 같다지. 따라서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같은 이유로, 자, 남자를 부정하면 남자의 반대는 여자지, 여자. 남자를 부정해도 여자가 돼. 왜? 우리가 성별하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여자고, 여자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남자니까, 이렇게 대상이 두 개일 때는 반대나 부정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만, 사계절처럼 예를 들어서 여름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여름은 더우니까 여름의 반대는 추운 겨울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름에 부정하면 겨울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 사계절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름을 부정하면 여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봄과 가을과 겨울이기 때문에 여름의 부정은 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야. 어때? 여집합, 여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히지?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번 문제를 이걸 풀려면은, 자, 먼저 바보 같은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 바보 같은 풀이. 자, 문제에서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 집합 A에서 홀수는 뭐뭐 있어? 3과 5와 7이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홀수를 한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겠지. 두 번째, 홀수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세 번째로 홀수가 3개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와 같이 직접 경우의 수를 조사하려면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고. 근데 홀수가 한 개인 경우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홀수가 3인 경우도 있고 5인 경우도 있고 7인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또 자세히 또 조사를 해야 되잖아. 홀수가 2개인 경우에는 3, 5일 수도 있고 3, 7일 수도 있고 5, 7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답은 구해지겠지만 이렇게 구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과 같이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를 쓰자는 거지. 이렇게 풀면 아주 빨리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는 거야. 누구를? 얘를 부정한 경우를. 그럼 얘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뭐야?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모두 뭐인 경우야? 짝수인 경우지. 이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면 얘를 이렇게 봐도 돼. 적어도 한 개의 홀수. 그 얘기는 홀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개 들어가거나 두 개 들어가거나 세 개 들어가야 되니까 홀수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지. 모두 홀수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응? 그럼 뭐 이걸로 할까? 모두 홀수가 모두 들어가지 않는 경우, 홀수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32가지지. 얘 2가지니까 2의 5제곱에서 32가지가 되고, 홀수가 모두 들어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돼. 너도 들어가면 안 돼. 너도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애들은 몇 명이야? 2명이지. 4하고 6한테만 인터뷰하면 되니까 2의 제곱, 즉 뭐가 돼? 4가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28이다.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말이라는 게 이해가지. 모두 짝수여야 돼. 그러니까 짝수가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니까 짝수들한테 인터뷰하면 두 가지에서 네 가지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10번에 2번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 번 연습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완벽하게 이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혀 놓아야 나중에 이제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순열과 조합에서도 받아들이기 편한 거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일단 11번은 별표 3개 하고 출발.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거 앞에서 이 표현을 봤었지. 그러니까 이게 부동호라고 생각하면 연립 방정식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결국 이 얘기야. A는 X의 부분집합이면서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한번 써보면 A는 X의 부분집합이다. 동시에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A는 X의 부분집합이면서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해석으로는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마치 이 X를 중매등이처럼 매개 변수처럼 얘를 기준으로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지. 즉 X가 주인공,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주어니까 은는이가가 들어가야 되겠지. 즉 X는 스타트. 자, 그런데 X가 윗줄에서는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 그럼 우리 아까 부분집합의 표현 중에서 이 표현은 오른쪽에 있을 때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지. 근데 얘는 안 되지만 X 입장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서 X는 A를 뭐한다? 포함한다. X는 A를 포함한다. 물론 얘도 X는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포함하면 문제 푸는데 혼돈이 되니까 결국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뭐야? 이 앞에 있는 얘는 뭘로 해석하고? 포함으로 해석하고. 뒤에 있는 이 지창은 뭘로 해석하자? 부분집합으로 해석하자. 그러고 나서 얘를 해석을 하면 이게 이 문제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이런 형태의 문제하고.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볼까? 자, 네, 공간이 작으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 올게요. A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도 스킬을 하나 얘기하자면 지금 얘는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쓰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여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여백에다가 집합 A를 그대로 쓰세요. A는 원소가 바로 뭐야? 2사지 2사. 집합 B는 바로 뭐야? 12의 양의 약수니까 얘는 1, 2, 3, 4, 6,
12가 있겠지. 자, 그리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앞에 건 뭐라고 포함으로 해석하고 뒤에 건 바로 뭐라고 부분집합으로 해석하라. 자, 이거 시험장에서 매번 이렇게 뭐 개념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쌤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암기하라고 권하고 싶어. 앞에 건 포함, 뒤에 건 부분집합. 다시 뭐라고? 앞에 건 포함, 뒤에 건 부분집합. 그렇잖아. 문제 풀 때, 수학 문제 풀 때 정확성은 기본이고 스피드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앞에 건 포함, 뒤에 건 부분집합. 자,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X 입장에서 보는 거야. X는 얘를 포함하는 얘의 부분집합이야. 다시 X는 얘를 포함하는 얘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1, 2, 3, 4, 6, 12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사를 반드시 뭐 해야 돼? 포함을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다를 바가 뭐냐고. 똑같잖아요. 5는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는 5를 포함하라는 얘기나 다를 바가 없잖아. 얘는 5 대신에 이제 5 대신에 이사가 나온 것 뿐이니까. 자, 풀이 들어갑니다.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사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이사는 선택의 권한이 없지. 그럼 인터뷰 애들이 누구야? 1, 3, 6, 10이니까 2를 4번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2의 4제곱에서 16가지다. 16개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다 살펴봤어.